2020년 1월 25일 토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요, 빼도 박도 못하고 2020년을 살게 됐습니다. 양력으로 1월 1일 때는요, 물론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서 그 계획들이 흔들어질 때마다 뭐 아직까지 음력으로 2019년이니까 음력으로 새해가 되면 그때부터 다시 하지 뭐, 이렇게 자기 핑계를 댈 수 있는 여유가 있었는데 이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어차피 이렇게 된 이상 더 이상 자기 핑계, 자기 회피 하지 말고 한번 2020년 멋들어지게 한번 시작해 보시고 마무리까지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돈다방 미쓰리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가 오늘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 텐데 덕담을요. 이게 덕담일지 잔소리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무조건 건강하십시오. 물론 우리가 건강이 최고야라는 얘기는 하지만 사실 건강을 잃어본 경험이 없는 분들은 잘 못 느끼십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어떤 분들은요, 아이고 돈이 있어야지 건강하지,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근데 물론 그런 말씀도 맞는 말이죠. 우리나라가 의료보험이 워낙 좀 잘 돼 있다 보니까 뭐 감기 같은 거 사실 그렇게 큰 돈 들이지 않고 치료 가능하잖아요. 병원 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감기 걸려서 몸살 걸려서 죽을 것 같은데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간다, 뭐 이런 경우는 물론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그런데 내가 몸이 좀 어디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이거를 좀 건강검진을 받아서 지금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 당장 건강검진 비용 고민하게 되고요. 그리고 감기같이 뭐 비스무리한데 병원을 갔는데 동네 병원 원장 선생님께서 저기 큰 병원에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미 그때는요, 몸뚱아리가 아픈 거는 다 의미가 없어지고 생각이 없어지고 머릿속에서는 가만히 있어봐, 종합병원 가면 CT 찍어야 되고 MRI 찍어야 되고, 가만히 있어봐, 그 CT가 가만 의료보험 적용이 되든가 안 되든가부터 시작해서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 보험을 들었나 안 들었나, 이렇게 견적서 내느라고 정신없죠. 그래서 어찌 보면 건강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라는 말도 맞는 말이지만 주식 투자를 얘기하는 미쓰리의 입장에서는 건강해야지만 돈을 벌 수 있다. 우리가 주식이라는 거를요, 주식 매매하는 거를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냥 쥐새끼 이렇게 까딱까딱 이렇게 움직이면은 편하게 돈 버는 거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절대 아닙니다. 그 어떠한 노동보다 이러한 노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 말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잘못하다간 폐인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해야지만 돈을 벌 수 있다. 특히 주식하시는 분들은 건강해야지만 주식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미쓰리가 해마다 이렇게 여러분 올해 주식시장은 어떨 것 같고요 라는 이야기를 좀 웃긴 이야기식으로 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2017년도에는요, 정말 주식의 주자도 모르시는 분들이 가만히 있어봐, 다들 주식하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근데 주식을 잘 모르니까 우량주 한번 사볼까? 근데 올랐네? 가만히 있어봐, 나 주식 체질인가 봐. 이참에 전업할까? 이참에 돈을 더 투자할까?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좀 돈을 버실 수 있는 장이었다면 그게 2017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사놓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도 주식이 수익 날 수 있는 그런 장. 그런데 2018년도는 그런 분들이 골로 가게 됐던 장이죠. 그래서 미쓰리가 여러분 2018년도는요, 선수들의 장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2019년도는 프로들의 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020년은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울트라, 캡숑, 짱, 이런 진짜 선수들만 살아남는 장이다. 여기서 제가 선수다, 프로다, 뭐 울트라 캡숑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주식시장이 하락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이 장중 변동성, 이 이슈에 반응하는 종목들, 이 종목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울트라 캡숑 짱 이런 애들이 관리를 하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봐. PBR이 어쩌고 가만히 있어봐. 이평선이 어쩌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게 주식을 만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돈을 벌 수 없는 장이라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시장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혹시 올해 아휴, 나는 주식으로 딱 2배만 벌고 싶어. 이런 생각, 예, 버리신 거 맞죠? 버리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휴, 나는 올해 미쓰리가 아휴, 뭐 울트라 캡숑 뭐 선술의 장이라고 하니까 아휴, 나는 주식으로 돈 벌기보다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그냥 원금 회복이 내 소원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잔고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계신 종목들이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뭐 이렇게 이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박하다고 생각하시는 그 꿈이 내 잔고에 지금 담겨져 있는 마이너스 30, 40대는 종목들이 그냥 원금만 됐으면 좋겠다. 이거를요,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2020년 올해 30%, 40% 수익을 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이, 미쓰리 나는 그냥 올해 주식으로 대박 나는 생각은 없는데 그냥 내 잔고에 있는 마이너스 30, 40대는 종목들 원금 회복 됐으면 좋겠어. 그게 내 소박한 꿈이야. 그건 결코 소박한 꿈이 아니에요. 저는요, 증권 전문가들 중에 뭐 원금 회복 시켜주겠다? 세상에 둘도 없는 시대의 개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요, 저는 뭐 올해뿐만 아니라 늘 마찬가지니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항상 머릿속에 염두하시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뭐냐면, 그래, 은행이자보다만 높은 수익률을 내자. 이겁니다. 그리고요, 제가 잠시 전에 마이너스 된 종목들이 원금 회복되는 게 소박한 소망이야. 이게 소박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오히려요, 현금만 갖고 계신 분들은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요. 조그만 용기만 있으면 막 악재가 딱 터져가지고 시장이 막 빠졌을 때 과감하게 팍 들어가면 수익 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내 잔고에 마이너스 30, 40 되어 있는 종목들은 어찌 보면 죽은 녀석일 수도 있거든요. 뭐 세력들이 다 헤쳐먹고 나갔다든가 이런 종목일 수 있거든요. 그럼 과연 그렇게 마이너스 30, 40 되어 있는 종목들이 다시 올라가기 위해선 큰 호재가 터진다든가 아니면 그 투자자들이 그 종목을 갖고 있는 그 계좌주가 가만히 있어봐. 이걸 어떻게 돈을 더 투입해서 물타기를 할까? 가면서 물타기를 하는데 만약에 물타기 했는데 또 빠지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많은 온갖 고민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신규 자금을 투입해서 돈을 벌 수 있는 확률보다 마이너스 된 종목들을 회복시키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이 뭐 원금 회복시켜 줄게요? 저 그거 시대의 개소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두 가지만 무조건 건강하시고요. 2020년 올해는 예, 은행 이자보다만 높은 수익을 한번 내보자. 그렇게 소박하게 생각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대 이거 소박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은행 이자는 예, 정기예금은 낮지만 조금 쥐 오줌만큼 주지만 원금을 까먹진 않잖아요. 근데 주식은 원금을 까먹는 녀석이기 때문에 원금을 까먹을 수도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주식을 투자하면서 나는 은행 이자보다만 높았으면 좋겠어가 소박한 꿈은 아닙니다. 그것도 정말 어려운 꿈이에요. 여러분 1년 동안 주식 매매해보세요. 1년 전과 1년 후에 계좌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1년 전에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1년 뒤에 또 1,000만 원이 그대로 남아있을 확률이 얼마나 낮은지.
그 얘기는 원금을 지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게 주식인지 이런 것들을 좀 아시면서 주식시장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쓰리가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2020년 올해 돈다방 미쓰리는요. 그동안처럼 마찬가지로 올해도 달려가겠습니다.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그 닭살 돋는 얘기는 못 하겠어요. 지금 제가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제가 살기 바빠 죽겠는데 뭘 개인 투자자들을 위합니까? 그죠?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상황이 좋은데. 그냥 제 컨셉이 여러분, 이 종목 다리는 말에 갈아타세요. 이거 더 갈 거예요. 탈탈 터세요. 저 정기적금 빼가지고 그냥 투입하세요. 이런 컨셉은 아니니까. 그죠? 오히려 여러분들께 잔소리하고 시장에 어떤 악재가 없나 이런 거 찾아다니는 컨셉이니까 그런 컨셉이 여러분들을 조금 불편하게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게 어떻겠습니까? 제가 생겨먹은 게 이렇게 생겨먹었으니 이번 생에는 불가능해요. 개조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가 생겨먹은 대로 돈다방 미쓰리를 진행할 겁니다. 뭐 어쨌든 간에 그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신다면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2020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가 준비한 내용은요. 첫 번째, 영국의 브렉시트 진행사항. 두 번째, 이탈리아 짚어볼 거고요. 세 번째, 미국 상황 확인할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관전 포인트를 좀 짚어드릴까 합니다. 돈다방 미쓰리는 이런 컨셉이죠. 여러분, 시장에는요, 비슷한 비율의 악재와 호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요렇게 자기네들이 요렇게 개인들 한번 이거 봐라라고 개인들을 집중시키고 싶어 하는 그 어떤 이슈에다가 스포트라이트를 이빠이 비춰놓고 개인들이 거기에 막 몰리게끔 만드는 그런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자, 시장에는요, 비슷한 호재와 악재가 있습니다. 비슷한 비율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는 거기에만 집중하지 말고요. 약간 어두운 곳에 숨겨져 있지만 그 스포트라이트 속에 좀 가려져 있지만 분명히 살아서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는 어떤 악재 혹은 어떤 호재들을 계속 우리가 레이더망, 더듬이를 바짝 세워놓고 계속 체크합시다. 왜냐하면 어느 구름에서 비가 내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라가르드 전 IMF 총재이자 현재 ECB 총재는 지금 글로벌 현재 상황에서 어느 구름에서 먹구름이 내릴지 모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미쓰리가 좋아하는 얘기 중에 어느 구름에서 비가 내릴지 모른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어느 구름에서 비가 내릴지 모른다라는 얘기는요.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얘기라기보다 뭐 이런 거죠. 제가 뭐 커뮤니케이션 강의 같은 걸 나가면 자주 써먹는 얘기인데, 어디에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날지 모른다.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인간은 참 간사해서요, 사람을 대할 때, 좀 이렇게 외모도 좀 이렇게, 옷 같은 것도 이렇게 좀 후질구리하게 입고, 좀 이렇게 어눌하고 이런 사람들은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요. 좀 삐까번쩍하고, 좀 이렇게 그 명품 같은 거 들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한테 약간 이렇게 구부리고 굽신거리고 이런 기질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명품 같은 거 들고 있는 사람한테 좀 꾸juk 굽신거리고, 그리고 좀 이렇게 후질구리한 사람을 만약에 무시했다면,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라는 거죠. 어느 그룹에서, 즉, 혹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명품을 들고 다니는 내가 굽신거렸던 사람이 아니라 내가 무시했던 그 사람이 정말 나한테 귀인이 될 수 있는데, 즉 사람을 차별화하지 말고 모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사람을 다 공평하게 대하라. 저는 그런 어떤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강의에서 자주 써먹는 말입니다. 근데 라가르드 총재는 그 표현을 먹구름에 비유하면서 지금 글로벌 경제 상황을 어느 먹구름에서 천둥번개가 칠지 모른다라고 했다라는 거죠.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어디서 어떤 문제가 터져서 우리를 힘들게 할지도 모른다라는 얘기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우한 폐렴 이거 상상이나 했던 얘기입니까? 2020년 1월 달 이 우한 폐렴이 이렇게까지 증시를 힘들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1월 달 증시 좋았고 12월 달 증시 좋았고 그죠? 막 삼성전자 막 6만 원 가고 막 뉴욕 증시 막 사상 최고치 찍고 끝도 없이 갈 것 같았죠? 제가 앞서 방송에서 혹시 2020년 1월 달이 2018년 1월 달 데자뷰가 되는 게 아닐까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어느 그룹에서 뭐가 터질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2018년 1월 달도 분위기가 엄청 좋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때 증시를 망가뜨린 게 뭡니까? 악재예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때는요. 미국 경제가 너무 좋아서 막 인플레이션이 막 3% 넘어가고 그러면 연준이 금리를 막 인상하면 어떻게 하지? 이것 때문에 2018년도 1월 달 말에 시장이 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2020년은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또 우한 폐렴이 또 이렇게 시장을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장에서 어떠한 문제가 도드라져서 주식시장은요, 우리가 흔히 뭐 정치도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얘기하는데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정치나 주식시장이나 살아있는 유기체가 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모두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저 문제는 이제 다 해결된 거야 라고 혹여 어떤 전문가들이 얘기할지언정 투자자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 문제는 이제 다 끝났어요 라고 얘기할지언정 돈다방 미쓰리는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브렉시트입니다. 자, 브렉시트는요 드디어 이제 2016년 6월 23일인가요?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진행이 됐고 52%는 브렉시트 하자, 48%는 나 브렉시트 반댈세 이렇게 영국의 국민투표를 통해서 브렉시트가 가결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 7개월 만에 정말 영국과 유럽연합은 이혼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미 영국 내 모든 입법 절차, 즉 영국 의회를 통과한 이 유럽연합 탈퇴 협정 법안은요. 1월 23일 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승인을 받아서 이제 법률로서 효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월 24일 날은 유럽연합에서 즉 EU에서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미셸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함께 그 법안에 서명을 하면서 이제 양쪽 다 그 법안에 도장을 찍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건 어떻게 되냐면 영국 다우닝가로 가서 보리스 존슨 총리가 서명을 짠짠짠짠 하면 그 합의문은 다시 브뤼셀 유럽연합의 그 집행위원회가 있는 근로협정문을 가게 되고 영국에는 사본을 하나 주고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럼 끝난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아직까지 좀 있어요. 1월 29일 날 이번에는 유럽의회가 그 협정문을 표결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결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냥 유럽연합 정상들이 서명한다는 개념인 거죠. 자, 영국에서 이렇게 여왕 제가까지 받았고요. 존슨 총리까지 사인했고요. 우리 연합 쪽에서도 이혼에 합의했어요.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미셸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서명했어요. 자, 어떻게 EU 유럽연합 정상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표결에 붙이면서 그들의 사인을 얻어내는 겁니다. 자, 사인하겠죠? 될 겁니다. 그러면 드디어 아기다리 고기다리 2020년 1월 31일 밤 11시 기준으로 브렉시트가 됩니다.
그럼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끝난 겁니까? 아휴, 여러분 그동안 브렉시트가 뭐 노딜이 되니 많이 막 그랬는데 이제 끝났어요? 아니에요. 아직까지 끝난 거 아닙니다. 자, 뭐가 남았느냐? 올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약 한 11개월 정도 남은 시간 동안 유럽연합과 영국이 미래 관계에 대한 협상을 다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유럽연합 쪽에서는 야, 그거 너무 시간이 촉박해 연장하자라고 주장하고 있고 존슨 총리는 웃기고 있네 야 짤없어 그냥 해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렇게 비유해 드렸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이혼을 했어요. 법적으로 가정법원 가서 땅땅땅 합의이혼 성립했어요. 그렇다고 그 부부가 완전 관계가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니지만 뭐 10년, 20년 이렇게 산 부부가 헤어지는데 그 사이에 난 아이 문제로 양육비는 어떻게 할 거고 이 복잡한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물며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사귀는 관계에서도 나중에 헤어질 때 뭐 휴대폰 커플 요금제를 했는데 이거를 끝내고 내가 받은 거를 다시 돌려주고 뭐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영국과 유럽연합은 장장 46년 동안 어찌 보면 동거를 하다가 이제 남남이 되다 보니 46년 동안 서로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이제 분리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유럽연합에서는 아유, 이거 11개월 가지고 안 될 것 같아 라고 연기하자고 하고 있고 존슨 총리는 야, 연기해봤자 안 돼. 그냥 해. 그냥 하자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가 문제냐? 글쎄, 여러분들 생각엔 이거죠. 과연 11개월 안에 46년 동안 그렇게 몸을 섞고 이렇게 같이 살았던 그 두 조직이 영국과 유럽연합이 깔끔하게 모든 문제가 끝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그거를 가늠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 관계가 정립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걱정했던 노딜 브렉시트가 재수없게 2020년 연말에 터질 수 있거든요. 아직까지 여러분 노딜 브렉시트 우려감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탈리아로 좀 넘어가면 작년 9월 달에 이탈리아 좌파 정치 세력인 오성운동과 중도 좌파인 민주당이 연립정부를 만들었습니다. 원래 그 전에는 오성운동과 동맹이 함께 연립정부를 만들었는데 깨졌죠. 깨진 상태에서 다시 오성운동이 이번에는 민주당을 끌어들여서 연립정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작년 9월에 이 오성운동과 민주당이 연립정부를 만들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얘네들도 분명히 깨질 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과 기름 같거든요. 안 맞거든요. 오성운동이 동맹이랑도 깨졌는데 이게 머릿수가 많으면 그만큼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카리스마가 넘치는 능력 있는 지도자가 있고 그 지도자를 보좌하는 참모들이 있고 그러면 그 나머지 그 군중 혹은 조직은 잘 운영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상이 대가리가 두 개예요. 근데 그 대가리가 두 개인 그 정상들이 어찌 보면 대빵들이 또 생각들이 달라요. 아무리 어떤 조직을 진행하면서 한 이불 속에서 같은 잠을 자더라도 이몽한다라는 거죠.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오성운동과 동맹이 안 됐던 것처럼 그때 미쓰리가 오성운동과 민주당이 연정을 해도요. 얘네 분명히 붕괴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얘네 붕괴되기 직전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분 그때 오성운동과 민주당이 지난번 동맹과 오성운동이 연정에 실패한 것처럼 또 실패할 거라고 예측하면서
그런 시나리오를 써드리면서 왜 그럴까요라는 거에 대한 답을 드렸죠. 왜요? 돈 때문에. 돈이 없어서. 가난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행복이 창문 밖으로 도망가거든요. 지금 이탈리아는 그리스 다음으로 두 번째 국가 부채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얘네가 지금 좌파와 중도 좌파가 연립정부를 세웠는데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을 배부르게 해줘야 되는데 빚이 산더미라는 겁니다. 제가 그때 오송운동과 민주당이 연립정부를 세워도 결국 돈 문제 때문에 깨질 거다. 결국 지금 그 문제 때문에 깨지기 직전인 거죠. 이 오송운동이 분열 중에 있거든요. 당대표 겸 이탈리아 외무장관이 나 때려치겠습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오송운동, 즉 좌파인 오송운동을 중심으로 중도좌파인 민주당을 끌어들여서 돈을 막 풀어서 복지 혹은 인프라 확충을 해서 민심을 얻어야 되는데 이탈리아 지금 빚이 산더미인데 쓸 돈이 없다니까요. 쓸 돈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계획했던 대로 인프라라든가 복지를 못해요. 자, 그러자 오송운동의 지금 국민 지지율이 15%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부에 균열이 올 수밖에 없는 거겠죠. 가난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행복이 창문 밖으로 도망가고 돈이 있으면 없던 사랑도 생긴다. 물론 돈이 세상의 전부는 아니지만 지금 이런 이탈리아 상황 같은 경우는 당장 돈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 돈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자, 이탈리아 문제 우리 체크해야 됩니다. 왜 체크를 해야 되냐면 얘네가 지금 빚더미에 앉은 상태에다가 정치적으로 술렁술렁 거려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느 구름에서 비가 내릴지 모른다라는 가정하에 우리는 이런 것들까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이런 작은 구멍이 큰 댐을 붕괴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미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1월 24일 날 방송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제가 가급적이면 좀 연휴 때 방송을 연달아 좀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중에는 제가 조금 힘들 수 있어서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쉬는 날, 주식시장 열리지 않는 날은 제가 방송을 좀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40대 중반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체력이 좀 딸리네요. 제가 1월 24일 날 방송을 해드리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우한 폐렴 감염자가 발생하자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책을 갖춰놨다. 완전한 통제 아래 있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새벽에 딱 확인하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트럼프 대통령 지가 신이야? 지가 이걸 통제할 수 있어? 웃기고 있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앞서 방송에서 기질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요, 세상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갑 오브 갑이고요. 자기가 다 뒤흔들어 놓고, 그리고 그 뒤흔들어 놓는 그 베이스엔 뭐가 있습니까? 돈 가지고. 한국에도 방위비, 유럽연합에다가도 무역전쟁, 중국에다가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대통령 재선되기 위해서 증시 부양하고 경제 좋게 만들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무서울 게 없어요. 탄핵? 그거 상원에서 공화당이 막아줄 텐데 뭐.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오만 방자함이 하다 이제 신격화됐다. 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우한 폐렴을 트럼프 대통령이 막을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근데 다 됐대요. 거의 신이야, 신. 뭐 미국은 이렇게 무슨 보호막을 치워놨습니까? 이건 무슨 이게 세상이 멸치 똥 씹는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자,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하기 전에 미국 경제를 좀 짚어보면 IHS 마켓에서 발표하는 제조 PMI 지표가 51.7이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은 52.2였는데 3개월 만에 최저치였고요. 참고로 지난번에 미쓰리가 뭐 47.2 막 그랬는데 그거는 어디에서 발표하는 거? ISM에서 발표하는 게 47.2. 마켓에서 발표하는 건 51.7. 참고로 IHS 지표가 ISM 지표보다 살짝 높게 나옵니다.
자, 대신에 IHS 마켓에서 발표하는 서비스 PMI 지표는 시장 예상은 52.8이었는데 53.2가 나오면서 10개월 만에 최고치다. 미쓰리가 그랬죠. 제조 PMI 지표보다 서비스 PMI 지표가 높게 나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현재 미국은 기업 실적 발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S&P 500 지수의 기업이 지금 한 16% 정도 되는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70% 정도가 예상보다 나은 순이익이더라. 이게 뭘 얘기하냐면 서비스 PMI 지표를 좀 떠나서 앞서서 ISM에서 발표하는 제조 PMI와 IHS 마켓에서 발표한 시장 예상보다 부진했던 51.7이라는 제조 PMI 지표를 보면 미국 경제 지표가 그닥 좋지 않습니다. 하물며 지금 미국 기업의 실적도 미국 기업들의 16%가 지금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 70%가 예상보다 나은 수익이다. 순이익을 발표하고 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작년, 재작년 요맘때 기업 실적 시즌 때마다 여러분들이 자주 보셨을 숫자가 뭐였냐면 82%, 84%였습니다. 이게 무슨 지표냐고요? 지표는 아니고요. S&P 기업이 현재 얼마 정도가 몇 프로 되는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서 82%가 시장 예상 수익률보다 상회하고 있다. 84%가 예상보다 나은 순이익을 발표했다. 그거였습니다. 제가 이 지표를 이 숫자를 왜 기억하고 있냐면 100%를 만땅으로 치고 82%, 84%면은 미국 기업 실적 더럽게 좋구나. 전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80%대가 아니라 70%가 예상보다 나은 순이익이다. 이 얘기는 뭡니까? 작년보다 확실히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미쓰리가 최근에 경제 지표를 잘 안 언급해요. 안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작년에서 미국에서 3번 연달아 금리를 인하했는데 그렇게까지 금리를 연달아 인하했는데 이렇게까지 경제 지표가 잘 나오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경제 지표가 꺾이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 이제 금리나 약발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물론 그렇다면 앞으로 안 좋습니까? 아니죠. 제가 그랬죠? 우리는 항상 시장에 보이는 악재와 보이지 않는 악재가 비슷한 비율로 있다. 만약에 여러분 미국 주식시장이 이 우한 폐렴이 막 확산되고 그렇죠? 그리고 막 이런 상황이 안 좋아지면 그냥 이대로 시장이 망하나요? 벌써 이런 상황이 딱 되면 뭐합니까? 연준에서 2020년 금리 그냥 동결하려고 그랬는데 우한 폐렴 때문에 혹은 이런 상황 때문에 금리를 추가로 인하해야겠어 라는 카드도 시장에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앞서 방송에서 국제유가 얘기하면서 여러분 국제유가요. 이란 문제 계속 터지면 유가가 100달러 간다. 그런 전문가들 얘기 믿지 말아라. 오펙이 바보냐. 그렇게 그런 문제들이 확산돼서 국제유가가 막 고공행진하게 되면 당장 최근에 감산하기로 했던 그 수량부터 감산하지 말자. 지난번에 감산하기로 했던 거 하지 말자. 그래도 안 돼? 그럼 오펙 회원들, 이 산유국들 기름 더 생산해, 증산하자. 이렇게 해서 조절할 수 있는 게 바로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런 인간들이 만든 게 유가시장, 금시장, 주식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주식시장이 안 좋아지면 또 연준에서 금리나 카드 또 만짝만짝 하면서 증시를 또 다시 이렇게 안정화시키려고 할 겁니다.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 가는 건 절대 없습니다. 자, 미국 경제는 미쓰리가 지금 봤을 때는 일단 작년에 진행했던 3번의 금리 인하 효과가 이제는 좀 약발이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자, 문제는 뭐냐면 지금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재선을 위해서 온갖 수단은 다 써서 그거 다시 말씀 안 드려도 되죠.
그러니까 재작년에 너무 우울한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냈던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2019년 12월 24일 날은 나 심핑이랑 만나서 사인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을 끌어올렸고 1월 4일이냐 1월 21일이냐 아니야 1월 15일이야. 류호 부총리와 트럼프가 만나서 서명하고 2단계 갈 거고 2단계는 내가 베이징 갈 거고 그렇게 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합의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식시장을 막 부양시켰습니다. 그죠? 거기에다가 감세 정책 2.0 프로젝트까지 시장에다가 슬금슬금 찔끔찔끔 흘리면서 주식시장에다가 계속 기대감을 키우고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우한 폐렴이 딱 터지니까 트럼프가 어머나 이 우한 폐렴이 시장을 망가뜨리면 어떻게 하지? 하니까 거의 신격화된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한 통제 아래 있다고 하는 거죠. 세상에 여러분 완전한 통제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미 글로벌은요. 마치 그 어부들이 쓰시는 그 그물들, 그 그물처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그리고 그 뭐 물건들이 무역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미국은 무슨 미국이란 아메리카라는 나라에 이렇게 보호막을 유리로 이렇게 보호막을 친 것도 아니고 그거를 어떻게 완전한 통제에 있다고 합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증시가 무너질까 봐.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거를 확인해 보셨을 겁니다. 언제 확인했냐면 이번 주 주후반에 보면 미국 주식시장이 우한 폐렴 때문에 혼조세, 그러니까 막 마이너스를 이렇게 막 크게 빠지진 않았지만 이렇게 막 마이너스로 막 이렇게 진행되고 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우한 폐렴 완전 통제 중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증시가 일부 지표들이 반등하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요. 거기에다가 WTO에서도 우련 폐렴 때문에 국제 비상사태 발표하는 건 좀 유보하겠다라고 하니까 증시가 이렇게 막 반등하는 지표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그 얘기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한 통제에 있다고 얘기한 이유는 바로 증시가 하락할까봐 질러놓은 멘트라는 거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지난 22일 날 미국에서 첫 우한 폐렴 감염자가 발생한 거죠. 시애틀 인근에 사는 30대 남성이고요. 자, 시애틀 인근에 사는 남성이 우한 폐렴에 걸리자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한 통제 아래 있다라고 하면서 뉴욕 증시를 혼조세로 만들어놨고요. 그런데 24일 날 미국 시간으로 24일 날 두 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러자 1월 24일 뉴욕 증시는요. 초반에는 상승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됐다는 소식이 나오자마자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0.93, 다우지수는 0.58%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더 많은 폐렴 환자 확진 사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확진 환자는 시카고에 거주 중인 60대 여성이고요. 지금 미국은 22개 주에서 63명의 의심 환자를 조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금 우려를 더 보탰던 내용이 뭐가 나왔냐면 프랑스에서 2건의 확진 환자가 발생됐는데 지금 유럽에서 처음 발생된 케이스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신종 바이러스든 뭐 이런 거 우리가 메르스라든가 이런 거 무서워했던 이유가 뭡니까? 보이지 않거든요. 공기 중에 이렇게 떠돌이는 그 바이러스를 어떻게 통제합니까? 사람을 어떻게 통제합니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자기 재선을 앞두고 자기가 생각했던 계획대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시나리오를 써나가고 있고 증시가 하락할까봐 감세정책 2.0 프로젝트를 시장에다 질금질금 흘리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방송에서 감세정책 2.0은 정말 나올 수도 있지만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뭐냐면 만약에 경제가 안 좋아지면 내놓을 거다. 비상 플랜이다. 비상 플랜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시장에다가 계속 흘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보험을 하나 들어놨어요. 그 보험이 뭐냐면 다보스 포럼에 참석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CNBC 방송과 인터뷰를 통해서 아니
말이지 보잉 737 맥스 기종이 생산을 중단했고 GM이 전면 파업을 했는데 이런 사태가 있었는데 어떻게 연준이 금리 인상을 했는지 난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연준의 금리 인상이 없었다면 미국의 GDP는 4%에 근접했을 것이고 참고로 지금 미국은 2.9%가 트럼프 대통령이 기록한 GDP입니다. 그리고 이 2.9는 트럼프 대통령이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기록했던 2.9였고요. 2.9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에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정치를 하고 이렇게 무역 전쟁을 하고 미국의 경제를 살려서 미국의 GDP 경제 성장률은 3%뿐만 아니라 4%까지 갈 수 있었는데 이거의 발목을 누가 잡았느냐? 연준이 잡았어. 그리고 뉴욕 지수도 지금보다 한 10,000포인트, 5,000에서 10,000포인트는 더 올랐을 거야. 지금 다우지수가 28,000, 29,000포인트 한데 이미 30,000포인트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니?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거 뭡니까,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보험 깔아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상황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3%가 안 됐던 거, 이런 상황들. 그래서 혹여 안 좋아질 때, 나 때문이 아니다. 연준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연준이 금리를 올렸을 때, 그 금리 올린 것은 킬러였고, 그러니까 시장을 죽이자는 거였고, 그것은 연준의 큰 실수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다가 질금질금 흘리는 지금 감세 정책을 보면 11월 대선 공약으로 추가 감세 내놓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니 11월 달에 내놓을 감세 정책을 왜 지금부터 질질 흘리냐고요. 왜? 시장의 기대감을 이빠이 끌어올려서 증시를 계속 부양하려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꼬붕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23일 날 이번에 진행하고 있는 감세정책 2.0은 중산층을 위한 것이다. 지난번에 2017년에 했던 거는 부자들에게 하는 거였다면 그동안 소외됐던 중산층을 위해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2.0 감세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인센티브도 검토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시장에다가 계속 지금 기대감을 키우고 있죠. 감세 2.0 작업 중인데 조만간 공개할 거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뿐만 아니라 레리 코들로 국가경제위원장도 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꼬붕이에요. 추가 감세안 공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대신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게 된다면 이걸 발표하겠다.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대통령직을 유지하겠다라는 얘기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탄핵에서 상원에서 부결된다면, 그죠? 그래서 완전히 탄핵에서 벗어난다면, 그리고 또한이 아니에요. 오어가 아니에요. 또한이 아니라 그리고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2017년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1조 5천억 달러의 감세 정책을 진행을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2017년 말에 감세 정책을 했는데 한 1년 정도 뒤인 2018년도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해버렸거든요. 그 전에 감세 정책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하원과 상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을 했기 때문에 2017년도에 진행했던 감세 정책이 무사히 통과가 됐지만 그 다음에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는 바람에 앞으로 진행될 중산층을 위한 감세 정책 2.0 프로젝트는 하원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죠. 민주당이 브레이크를 걸겠죠. 명분은 뭡니까? 미국의 재정 적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게 된다면이라는 이 얘기를 들어보면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라든가 레리 코들로 국가경제위원장 이 두 꼬붕이 조만간 내놓을 것이다. 진짜 작업 중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결국 시장에다 밑밥을 깔아놓는 거고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을 좀 끌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무리 많은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막 포장하고 해도 계속 그 사람이 한 이야기를 이렇게 계속 분석하다 보면 그 사람의 진실을 알고 수 있거든요. 진심을 알 수 있거든요.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과 레리 코드로 국가경제위원장은 계속 조만간 발표할 거야. 이거 중산층을 위한 거야. 중산층 감세 말고 또 있어. 조만간 공개할 거 이렇게 밑밥을 계속 까는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탄핵에서 완전히 그 짐을 벗고 엔드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면이라는 전제 조건을 걸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꼬붕들에게 감세 정책을 질질질 흘리게 하면서 시장을 부양시키면서 그 카드는 바로 쓰진 않을 겁니다. 늘 말씀드렸죠.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이 그래요. 2, 3주 내에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경이로운 감세 정책을 내겠다고 했던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스토리에 따르면 2017년 2월 달 때 2월 초에 그 얘기를 했으니까 2월 말 정도에 그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언제 했습니까? 한참 뒤에 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뭐 했냐면 2017년 2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감세 정책 얘기하니까 가만히 있어봐. 2월 28일 날 의회에서 연설할 때 발표할래나? 3월 18일 날 예산안 책정할 때 할래나? 계속 기대했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017년 2월 28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하는데요. 그때 사람들은 그날 감세 정책 발표할래나? 라고 기대했다가 그날 발표 안 했거든요. 근데 그날 뉴욕 증시 올랐어요. 왜 올랐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서 또라이 같은 소리 할 줄 알았는데 되게 미국 대통령답게 멋스럽게 연설을 했기 때문에 그 안도감으로 뉴욕 증시는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감세 정책은 발표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3월 18일 날 예산안 때 그때 할래나? 그랬거든요. 근데 한참 뒤에 했죠. 즉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2.0 감세 정책 바로 쓸 생각 없어요. 대신에 꼬봉들을 통해서 계속 밑밥을 깔고 자기는 시장을 그렇게 부양시키는 그 미끼로 꼬봉들을 통해서 밑밥을 깔게 하고 자기는 플랜을 짜고 있는 거죠. 자,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 마지막으로 짚어보면은요. 제가 그랬죠. 미국이란 나라가 아메리카라는 이 지도상의 나라가 무슨 유리막으로 무슨 아이폰에 무슨 강화유리 이렇게 뭐 씌우듯이 무슨 유리막으로 이렇게 보호막을 씌우기 전까지 이 우한 폐렴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로서. 그리고 지금 중국이 뭐 확진 환자가 뭐 1000명이 넘고 뭐 병상이 부족하다는 얘기 나오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한 폐렴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면 빨리 잡히면 다행. 그런데 빨리 잡히기 전에요. 뭐가 있을 거냐면 이렇게 확진 환자들이 느는 과정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당장 프랑스에서 지금 2명의 확진 환자가 발표되면서 유럽에서도 이제 확진 환자가 처음 발표됐다. 뭐 확인됐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두 번째다. 뭐 우리나라도 그렇다. 이렇다면 결국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이 하나의 지구상에 온갖 정신없이 연결되어 있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비행기가 뛰어다니고 얼마나 많은 배가 뛰어다닙니까? 그걸 어떻게 통제를 해? 안 돼요. 그리고 앞으로 통제를 한다고 해도 이미 벌써 앞서서 그 뭐 잠복기를 거쳤던 그런 바이러스들이 막 퍼질 거라고요. 따라서 뭐가 필요할 거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확진 환자가 좀 증가될 가능성도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우한 폐렴이 정말 되게 무섭고 되게 더 퍼지겠구나라는 공포감을 시장에선 분명히 한번 겪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겪는 과정에서 뭔가 이렇게 이제 잡혀갑니다라고 해서 빨리 잡히면 땡큐. 그럼 시장은 예, 다시 안정을 찾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총선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죠? 그런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이 망가지는 뭐 하던 세력들은 예, 총선 관련주들 뭐 예, 지네들이 핸들링 할 거니까 문제는 뭐냐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당장 뭐 중국에서 이 우한 폐렴으로 죽는 환자가 더 늘어날 거고 우리나라에서 그럴 거고 미국이 그럴 거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은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 과정이 이제 짧게 진행이 되고 뭔가 잡힌다 그랬을 때 시장은 빨리 안정을 찾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WTO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국제 비상사태 발표하는 거 난 예시라고 했거든요. 아직은 아니야. 그러면 확진 환자가 조금 더 여기서 늘어난다든가
가만히 있어. 이거 못 잡겠네. 이거 못 잡을 것 같은데, 잡기 어려울 것 같은데, 오래 걸릴 것 같은데라는 거를 판단하면 WTO에서 거의 5대5 비율로 비등비등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확진 환자가 한 명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그리고 그 전에 유럽에서 확진 환자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WTO에서 5대5의 비율로 난입해서 국제 비상사태 발표를 지금 유보시켰는데, 이미 지금 프랑스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미국에서도 2명이 나타나고 있고 한다면, 이 상태가 조금만 더 하루 이틀만 진행이 된다면 이 보건 문제는요, 특히 바이러스에 관련된 문제는 빨리 폐쇄시켜야 되고 빨리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WTO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럼 WTO에서 만약에 국제 비상사태 선포를 발표하면 당장 뭘 합니까? 예. 여기저기서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겁니다. 당장 중국의 경제 성장률 다운시킬 거예요. 2020년 6%?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 우한 폐렴 때문에 안 될 거야. 근데 중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될 거야. 이렇게 해서 시장이 어려워질 수 있겠죠. 그럼 물론 연준에서 옌병을 2020년에 그냥 금리 동결하려고 그랬는데 우한 폐렴 때문에 금리 인하 카드 써야겠네. 이런 카드 나오겠죠. 연준만 그러겠습니까? ECB에서도 그러겠죠. ECB에서만 그러겠습니까? 중국은 돈을 더 풀겠죠. 이미 그때는요, 우리가 그동안 흥분했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의 문제는 이제는 이제 문제도 아니에요. 따라서 다행스럽게 1월 27일 날 대체휴일날 우리나라 증시가 쉽니다. 그러면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25, 26, 27일 한 3일 정도에 이제 뭔가 윤곽이 나오겠죠. 근데 3일 안에 윤곽이 나오지 않는다면, 예, 당장 다음 주에 1월 말에 매우 불편한 증시가 펼쳐질 거고요. 그렇다면 결국 2018년 1월 달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재료는 다르지만요. 제가 2018년 1월 달 증시 데자뷰 얘기하면서 2020년 증시 상황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미쓰리가 우한 폐렴을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020년 증시를 좋게 보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글로벌 유동성, 예, 어느 그룹, 예, 뭔가 딱 나오면 흔들흔들한 이런 그 사상 누각 같은 이런 판, 특히 그런 사상 누각은 뉴욕 증시보다 우리나라 증시에서 더 부각되죠. 우리나라 증시 보세요. 하루 동안 그냥 줄렁줄렁 어제 올랐다 오늘 빠졌다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지금. 그게 뭐예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현실입니다. 자, 앞으로 25, 26, 27일 3일 동안 이 우한 폐렴이 얼만큼 빨리 잡히는지에 따라서 세계 경제 성장률, 중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예, 이거 무시할 수 없어요. 이런 상황 면밀히 지켜보면서 예, 앞으로 진행사항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돈다방 미스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또 어떠한 진행사항이나 변동사항이 있으면 예,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예, 방송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금 힘들지만 여러분 이거 시작이에요. 그죠? 시작이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예, 멘탈 단디 잡으시고 진행사항 잘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예, 남은 설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